네, 여러분. 이 시간에는 3주차를 맞아서 세 번째 파일인데 그 특강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철학 상담에 관한 내용들을 얘기를 조금은 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철학 상담 치료 학회가 만들어져서 그 학회 이제 활동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진도 있고 또 회원들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련 감독이라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서 말하자면 연수를 시키고 또 우리가 철학 상담 치료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강의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관리하고 또 시험 제도 같은 것들을 또 관리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철학 상담 치료의 전문가들을 양성해 오고 있는 이제 이런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명지대학에 현재는 대학원에도 이제 철학 상담 치료와 관련된 그 전문 그가 양성 코스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도 지도하고 또 이 학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가지 수련회라든가 또 강연을 통해서 많은 그 회원들에게도 또 이런 철학 상담을 말하자면 가르치고 철학 상담을 또 실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이런 수련 감독 직책을 가지고 있는 명지대학 소속의 그 이진호 교수님의 특강을 오늘 여러분에게 그냥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는 이제 목소리만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뭐 여러분이 좀 하는 참고로 이것이 그 우리 수업의 하나의 보충 재료라고 생각하시고 나 한 사람의 어떤 내용 강의만을 여러분이 들어왔지만은 또 쭉 계속 듣겠지만은 오늘 시간은 이제 우리 이제 15주차에 걸친 전체적인 이 강의 속에서 아마 유일하게 아마 다른 교수님의 강의를 하나 좀 소개하는 것이니까 목소리만이긴 하지만은 여러분이 한번 주의 깊게 듣고 뭐 제가 전공하는 분야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또 얘기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타자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현대 철학자들의 또 이런 입장들을 반영해서 이것을 어떻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적용해서 철학 상담 치료의 어떤 이런 하나의 실습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러니까는 오늘날의 현대 철학을 어떻게 오늘날 우리 개인과 사회적인 삶 속에 녹여서 적용해서 바라볼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그런 철학적인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했던 강연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두 다 주의해서 한번 이 과목을 통해서 이런 또 다른 그 교수님들, 다른 시각의 어떤 강의를 하고 있는 철학 상담 분야의 어떤 이런 전문가의 강연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도 이 기회에 한번 들을 수 있는 좋은 경청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이번 한 학기는 아무래도 철학을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에 집중이 되고 철학 상담도 이제 같이 병행해서 해나가고 있지만 글쎄 비중을 따지자면은 아무래도 철학 입문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철학 상담도 거의 후반부로 가면은 상당 부분 좀 많이 이제 다루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한 50% 이상을 넘길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철학 상담 치료 분야에 좀 더 이론적인 것도 실천과 관련돼서 왜냐면 이제 철학 상담 분야는 아무래도 실습이 더 중요하니까 이런 실습이나 실천에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한국에도 이제 철학 상담 학회가 조직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튜브나 여러 가지 여러분이 검색을 통해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강연과 자료들을 구할 수 있으니까 추가적인 이런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이제 자료들과 또 동영상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을 이제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도 말했지만 현재 명지대학에서 재직하고 있는 우리 이진호 교수님의 철학상담 치료학회 어떤 수련 감독직을 가지고 있는 이분의 강연을 타자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한번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히 한국 사회의 공공성이 한국인들 공공성이 굉장히 강하죠. 남들이 뭘 좋아하고 그래서 유행에 민감한 거죠. 트렌드 여러 가지 휩쓸리죠. 그게 공공성이죠.
누가 지금 뭐 한대, 드라마만 하더라도 누가 어떤 드라마 본대, 봐야지.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누가 어떤 뭐 차를 산대 그러면, 어떤 또 아파트에 산대 그러면 쫙 거기 휩쓸려서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껍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껍질. 정말 그게 바람직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인지 검토해보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실존인 거죠. 실존이 되겠죠. 자기의 관점에서 그것들의 타당성을 검토해보지도 않고 남들에게 휩쓸려가는, 뭐 약강식으로 얘기해서 한국인들이야말로 타자의 욕망을 절대적으로 욕망하고 있죠. 우리는 그것이 뭐 아파트가 됐건 뭐 학벌이 됐건 외모가 됐건 직장이 됐건 굉장히 그런 경향이 강하죠. 끊임없이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게 이 사회는 부추기고 경쟁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내가 진짜 그걸 원했나?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더 많이 하게 하는, 세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더 등지게 하는, 이게 자살률이죠. 사실 자살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끌려가는 삶, 알맹이가 아니라 껍질을 보고 껍질에 매달려 살게 하는 삶, 이런 것들도 자살의 한 중요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하이드거시비로 얘기해서 빈 말만을 하고 게레드라고 그러죠. 여러 사람들이 즐겨하는 말, 경제적 차원에서 신분과 관련해서 학벌과 관련해서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 이것들을 굉장히 무비판적으로 추구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껍질의 삶이라고도 감히 말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반대의 삶, 본래적 삶을 살게 하는 것. 사실 본래적 삶은 이거야. 그거는 이제 지금 나의 여기에서 내가 겪는, 그래서 내가 느끼는 어떤 대상의 의미, 가치, 이런 거게 되겠죠. 그 대상이 아파트가 됐건 자동차가 됐건 학교가 됐건 외모가 됐건, TV 보면은 우리 특히 여자 연예인들 얼굴이 다들 자매들 같아요. 자매들 비슷해져 버렸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니까 그게 정말 좋은 건가, 그렇게 사는 게. 통찰이 내는, 통찰의 핵심은 자기 삶인 거죠.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인가, 내가 욕망하는 건가, 내가 여기서 진짜 만족을 얻고 있나, 남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하니까 내가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 그 안에 들어가는, 자기 자신에 들어가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평가, 사회적 시선들을 넘어서서 자기 것을 보는, 이게 통찰이죠. 하이데거가, 사르트르가 그걸 말해줬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에 철학적인 논의는 통찰을 일깨우는 작업을 넘어서 정서적인 안도감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렇죠. 그전에는 뭐예요? 내가 진정 원하는 게 이것이다를 모르고 타자의 욕망을 무비판적으로 추구하면서 살 때는 내가 타인의 시선에 비춰볼 때 뭔가 그 다음에 다루게 될 수치심, 오명,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됐건 외모가 됐건 학교와 관련된 것이 됐건 수익과 관련된 것이 됐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런 알맹이를 자기 것을 통찰함으로 해서 그런 불필요한 비교를 통해서 갖게 되는 지나친 그런 수치심, 불필요한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서. 이건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또 저희가 살펴볼 만한 게 그 다음 달라, 다른 누군가와 함께 인생의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그저 이야기해 보는 행위가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논의 그랬습니다. 이야기를.
저는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철학적으로 한번 검토하면서 함께 탐구해보는 토론을 진행을 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도움이 되는 거죠. 아까 소개했던 엘리어트 코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라베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철학 상담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 자체가 명료화된다는 것. 아까 이제 노스바움은 조명 그랬습니까? 문제 자체가 조명된다는 것. 우리 데카르트가 방법소설의 제1원칙으로 내세웠던 이 클리어, 명징적으로 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뭐예요? 치료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정반대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 문제를 회피하고 싶은데, 혹은 그 문제를 왜곡해서 보고 싶은데, 가령 예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직업만을 얻게 되면 나는 인생에 성공한 거다, 삶에 성공한 거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성공한 거다, 이렇게 믿고 싶어. 그래서 자기 주입을 하겠죠. 그런 사회적 신분에 도달하기 위해서. 혹은 도달하고 난 이후에도 뭐예요? 난 행복해, 난 행복해, 난 행복해. 왜 날 무시하는 거야? 왜 날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자기 암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그게 아니다, 너 사실은. 너 자기 기만하고 있다. 네 삶을 살지 않았다. 너에게 실존적 차원에서, 즉 진정한 네 삶이 있느냐는 관점에서 볼 때 너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너의 삶을 너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 뭐예요? 선택한 적이 없다. 네가 알아서. 즉 실존적 차원에서 보면 너는 공허한 인생을 살았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는 성공했지만, 그러면 네가 정말 만족하겠니? 너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진단해 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싫어서 이런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 조명하는 이런 철학적인 작업들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런 철학적인 논의를 할 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유의 5단계라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생각한다, 의식적으로 생각한다, 생각한 것들을 발화한다, 소리를 내서 다른 사람이 혹은 나에게 말해본다, 이거죠. 발화한다. 또는 하나는 뭐였어요? 그것들을 한번 써본다. 다르거든요. 훨씬 더 비판적이고 체계화되고 논리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깊이 있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참조해서 생각한다. 그것이, 그 생각들이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이건 뭐 플라톤의 향연이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건, 그렇죠. 그 다음 마이클 샌델의 What is Justice? 이거건. 그러면 훨씬 더 명료화되고 사유가 훨씬 더 깊이 있어지고 체계화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나는 그냥 지금 현재 만족할래. 내가 이런 것 자체에 만족하고 살래. 뭘 뭐 자기 진정성, 그다음 본래적 자기 본래성, 뭐 이런 걸 따져. 한 번뿐이 인생인데 지금에 그냥 만족하고 살래. 뭐 이렇게도 생각한다면 이런 철학적인 검토 작업이 피곤한, 그리고 불필요한 작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겸손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철학적인 검토 작업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문제가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 즉 마구 검토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전제 없이 깡그리 다 검토된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드러날 때 그것만으로 사람은 해변감을, 그런 뭘 느껴요? 내가 그 문제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인식하고 그리고 다룰 수 있는 차원으로 끌고 왔구나. 파악이라고 그러죠. 내가 그 문제를 명료하게 파악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지닌 상태에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스스로. 그 문제에 매몰돼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가 무엇인지 명료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뭐예요? 그 문제와 관련된 올바른 판단을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 도달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문제를 철학적인 검토 작업을 통해서 명료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죄책감, 수치심, 오명에 대해서 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수치심이라는 것, 특히나 한국 사회는 우리 한병철 교수님이 피로사회라는 책에서도 말했지만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착취하게 하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기 비하하게 만들고 닥달하는 그런 사회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타자의 시선에 의해서 진짜 그런지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본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그것으로 인해서 수치심을 느끼는, 나아가서 죄책감까지도 느끼게 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굴러가고 있는 게 한국 사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거기서 또 굉장히 높은 그런 불행감, 그 불행감을 해소할 수 있는 탈출구로서 굉장히 높은 자살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치심을 우리가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얘기를 쭉 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병과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 평판과 관련해서도 지나치게 다양하고 많은 수치심을 강하게 느끼게 닥달하는 그런 사회죠, 사실. 그래서 이 수치심과 관련돼서 우리가 철학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블루오션이라고 합니까? 블루오션? 블루오션이 한국 사회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때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수치심 자체에 근거가 있느냐 검토해보자는 거죠. 아니다. 아니라고 그럼 볼 수 있다. 이게 307쪽에 나오는 거죠. 얼라들 보자, 어린아이들. 장난치다가 바지가 벗겨져서 차고 있던 기저귀가 드러난 소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이를 좀 먹은 형은 막 웃었어요. 동생이 기저귀 차고 있는 모습을 보고. 2살이라고 합시다. 2살짜리 동생은 형이 왜 웃는지를 몰라. 거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이 동생, 2살짜리 기저귀 차고 있는 동생은 아직 수치심을 못 느끼는구나. 혹은 형이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 이해를 못 하는구나. 즉, 수치심을 교육받지 못했구나. 수치를 느낄 만한. 즉, 이제 교육받는 과정이죠. 형이 웃음으로 해서 생각하고, 왜 웃을까? 지금 걸어다니고 놀고 있는데 어린아이처럼 기저귀를 차고 있다고? 저거 한마디로 되게 수치심은 어때요? 나약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존재다. 는 기호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질병이 됐건, 학벌이 됐건, 경제적인 능력이 됐건, 전부 다 뭐예요? 못났다, 가치 없다, 약하다, 이런 것과 관련된 기호들이죠, 사실. 여기서는 이 어린아이, 기저귀 찬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약하다,
뛰어다니는데 사실은 아직 얼라다, 젖 먹는 단계다, 너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너 빨리 커라.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흔히들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이 자기들이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비웃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도 바보라고 놀리는 거 한마디로. 이거는 뭐 동물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배제시키는 그 집단에서 약한 동료들을, 동물들도 배제시키거든요. 일종의 이제 생존의 논리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고, 약간 남과 다른 그런 신체 조건이나 지력을 지녔더라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게 또 인간이구나. 전적으로 이제 조력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도 우리는 돌봐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존재다, 우리는. 이게 이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그런 자기가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놀리는 거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또 우리는 학습을 받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동네 바보를 놀리면 오늘날은 야단을 맞습니다. 오늘날은. 그제는 뭐예요? 동물들처럼 비난을 했었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날 그런 인간의 약한 사람들에 대한 행태가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많은 부분 그가 사회적 시선으로 볼 때 약하다는 의미, 약하다는 이유로, 약하거나 또는 잘못됐다는 이유로 그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난하는 그런 시선들이 학습되고 전승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당사자는 굉장히 많은 고통을 느끼는 거죠. 어쨌든 자살까지 해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 책에서는 그래서 질병에 대해서, 특히 정신분열증에 대해서 쭉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왜 수치심을 느끼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사회적 생존 요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약하다, 넌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집단에서 필요하지 않고 우리 집단 생존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서 배제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천성적으로 타고나서 항상 약한 사람 혹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항상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학습되는 거니까,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교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학습은 어떤 주장들이 담겨 있고, 지식의 총화죠, 한마디로. 그 지식은 검토의 대상이고,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제대로 된 지식인지 아닌지 검토의 대상이고, 제대로 근거가 없을 경우, 즉 제대로 되지 않는 잘못된 지식인 경우에 우리가 교정해서 재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 거의 인지행동 치료 방법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거죠.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수치심에 대한 철학적인 대응, 이거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이유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래서 제대로 반응하게 한다, 이건데, 또 다른 게 뭐예요?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 무시하기,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언급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
이런 방법이 있겠죠. 아까 이제 처음에 방법은 제대로 인식해서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교정하기, 이거라면, 두 번째는 수치심은 교육되는 거고 반드시 수치심을 느껴야 할 이유는 그래서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냥 무시하겠다, 이런 전략이 있다면 수치심 자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불필요한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 이게 이제 철학 상담적인 방법이라는 거겠죠. 예. 여러 가지 제가 메모를 좀 해놨습니다만은 좀 더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저도 조금 모순적인 말씀을 드렸거든요. 짐승들도 생존을 위해서 조금 모자른 동료들을 배제한다. 사회적 동물들, 굳이 뭐 집단을 이루어서 살지 않는 동물들일지라도 그건 그렇게 본다면 어떤 수치심이 생존 본능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그 본능 때문에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래서 수치심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하는 학습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을 제가 아까 사실은 내린 거예요. 우리 학습은 인위적이고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집단의 생존 본능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이런 해석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질병, 특히 정신병에 대해서 우리 미셸 푸코가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만 정신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격리 치료하고 이거는 근대 이후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전에는 좀 신비하게 보고 신성시하는 그런 문화적 전통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같은 조현병이라고 합시다. 같은 조현병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그 병을 어떻게 학습했느냐에 따라서, 그 병을 어떤 관점에서 보게 학습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그 환자를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 환자가 조현병이라는 굉장히 심각한 사이코시스를 겪더라도 그것을 수치심의 계기로 삼아서 자기를 비하하고 열등감에 휩싸이고 이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 지점. 이건 에픽테투스 생각이 나죠. 우리가 사람이 감정 상하게 되는 것은 감정을 상하게 한 그 사건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우리 자신의 내적인 판단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에픽테투스 입장을 정리해 볼 수가 있죠. 그런 얘기들. 그래서 정신분열증에 관해서도 그런 관점 전환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것은 판단의 문제이고 우리의 태도 설정의 문제이고, 그것들은 판단과 태도 설정에 의해서 전승된 거니까, 학습을 통해 전승된 거니까 다른 관점에서 어떤 질병을 보고 질병과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분리해서 볼 수 있게 하고, 그런 내용들을 또 학습하게 되면 불필요한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건데, 그런 대상을 우리는 질병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인들이 추구하는 숭상하는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도 적용해 볼 수 있다.